이건 17년 전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사라진 와중에 27년 동안 조금 남은 기억에 의지해서 계속 남겨왔던 메모를 읽으면서 썼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이나 대화 같은 건 제멋대로 보충하거나 수정했지만 가능한 한 과장하지 않고 쓰려고 합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엄청난 시골이었습니다. 기억나는 바로는 논이나 산에 둘러싸인 지역이라 놀만한 곳이라고는 스쿠터로 1시간 정도 달려 시내로 나가서 노래방 가는 것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골 촌구석에 1991년 갑자기 어떤 신흥 종교시설이 건설된 겁니다. 건설 예정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저희 부모님도 자주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지역 언론에 호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종교단체 측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건설이 강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나 소문이 돌았지만 아마도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던 시에 거액의 기부금을 기여하는 대가로 지자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못 본 척 넘어가줬다는 설이 유력했습니다. 종교시설은 저희가 사는 지역의 가장자리에 지어졌는데 그 부지 면적은 도쿄돔으로 환산하면 2-3개 정도 넓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던 시골 땅은 쌌겠죠. 고2 가을쯤에 시설이 완성됐고 부모님이나 학교 담임선생님한테서는 거긴 가까이 가지 마라, 거기 신도들하고 엮이지 마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반 친구 8명 정도가 구경하러 갔었는데 주위가 전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면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어요. 문 양쪽 윗부분에는 무서운 얼굴을 한 일본 도깨비 같은 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친구들은 악마교 아니냐며 즐겁게 떠들어댔는데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그 종교를 악마교나 도깨비 단체 같은 이상한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심심할 때면 친구들 몇 명이랑 호기심과 흥미, 그리고 심심풀이로 시설 주변을 자전거로 빙빙 돌곤 했지만 신기하게도 신도나 관계자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인기척이 없고 특별히 문제도 안 생기니까 점점 아이들의 관심도 식어갔습니다. 고3이 되고 종교시설 얘기는 화제에도 오르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날 친구 A가 거기 담력시험을 하러 가지 않을래?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A 말로는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그 건물에 예쁜 여자가 드나든데 매일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다더라. A의 본가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꽤 큰 슈퍼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매일 2만에서 3만엔어치 물건을 사가는 악마교에게 엄청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A는 우리 부모님은 거기 신도들 얌전하고 좋은 사람들 뿐이라고 하셨어. 무섭지도 않고 가보자. 저나 다른 친구들도 놀 곳이 없어서 매일 따분했기 때문에 좋아 가자. 이렇게 돼서 담력시험이 결정되었습니다. 멤버는 저랑 A, B, C, D까지 같은 반 5명이랑 후배 EF까지 전원 남자인 7명이 되었습니다. 7명이나 있으면 무섭지 않겠죠.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설에서 가까운 폐우체국 앞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A, B, C랑 E는 와 있는데 D랑 F가 30분 가까이 기다려도 안 와서 5명이서 가기로 했습니다. 시설 근처에 자전거를 세우고 걸어서 시설 문으로 향했죠. 역시 밤에는 무섭네. 손전등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다. 같은 얘기를 하면서요. 문에서 꽤 떨어진 부지 안 건물 한 곳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네. 악마라도 부르고 있나? 같은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C가 이거 안에 못 들어가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A가 내가 알아. 옆으로 꺾으면 작은 문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벽을 따라 걷다가 막다른 곳에서 옆으로 꺾어 조금 걸으니 벽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A가 손으로 미니까 반대편으로 열렸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을 5명이 차례로 지나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 후로는 손전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빈터인 부지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재미가 없으니까 시설 가까이에 가보기로 한 겁니다. 부지 안은 정면 문에서 100m 정도 되는 긴 빈터였고 그 끝에 큰 시설이 3동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묘한 외관 디자인의 건물이었습니다. 시설 주변을 살금살금 걷고 있는데 시설과 시설 사이 불이 켜진 깨끗한 공중 화장실 건물이 덩그러니 있었고, 화장실이 있는 곳 일대는 하얗고 깨끗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벤치까지 있었습니다. A가 좀 쉬자라고 하길래 주위 친구들은 들키면 위험하잖아, 빨리 한 바퀴 돌고 가자 라고 했습니다. 저도 들키면 경찰에 부를지 모르고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 생기면 큰일 나, 빨리 돌아가자. 하지만 A는 벤치에 앉더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갈까? 이렇게 돼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다 A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며 그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A가 화장실 안에서 이리 좀 와봐, 재밌는 거 있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쫄래쫄래 가보니 A는 화장실 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B가 화장실이잖아 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보라고 했고 B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왠지 안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A는 나머진 다 변기인데 여기만 계단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A의 행동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A가 갑자기 담력 시험을 제안한 것, 연문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 화장실 문을 굳이 열어본 것 등등. A는 내려가 볼래? 라고 애들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냥 잠깐 내려가는 건데 무서운 거지? 라며 바보 취급하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A의 도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래로 유인하려는 걸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B도 나도 안 가 라고 말해줬는데 다른 두 명은 왠지 재밌겠다, 잠깐 내려가 볼까? 같은 느낌으로 A한테 동조했습니다. A는 너희는 용감하네 따위의 말을 하며 저와 B를 더욱 도발했지만 B는 난 안 가 라고 뱉어내듯이 말했습니다. A는 그럼 일단 셋이서 내려갈게, 너희는 일단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B 둘은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주변은 시설 건물에 끼인 형태라 창문도 많았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B가 A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왠지 처음부터 우릴 여기에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대답하자 B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B와 오늘 밤 일을 들켰을 때 대처법 등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5분 가까이 지났을 무렵 좀 늦는 거 아니야? 라며 저도 B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는 그냥 우리끼리 돌아갈까? 라고 말을 꺼냈지만 2개 있던 손전등을 다 A네가 가지고 가버려서 이 어둠 속에서 그 작은 연문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먼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와 B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발소리는 멀리서 들렸지만 어느 방향에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지금 밖에 나가도 저희는 시설 안 방향이나 구조를 모르니까 들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B가 가까이 오고 있어, 어떡해? 라며 상당히 당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리로 온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올 것 같으면 숨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확실히 저희가 있는 화장실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B가 갑자기 계단이 아닌 다른 대변기 칸의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 칸도 왠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아마 15m 정도까지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그때 발소리의 주인공들이 틀림없이 이 화장실로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B도 분명 같은 예감을 했을 겁니다. 저도 B도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B가 어쩔 수 없다, 내려가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계단을 내려가는 건 정말 싫었지만 화장실 안에는 이제 숨을 곳도 없었고 뛰쳐나가봤자 어둠 속인데다 장소도 잘 모르니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야의 종교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판단력도 둔해졌는지 모릅니다. 발소리가 이제 막 화장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와 B는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아래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콘크리트 계단이었고 긴 계단일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10칸 정도로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앞서가던 A가 계단을 다 내려간 막다른 곳에 눈앞에 있었을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방 천장에는 주황색 꼬마 전구가 몇 개 달려 있어서 방 전체가 옅은 주황빛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와 B는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살며시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7에서 8평 정도 되는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방이었고 한가운데 커다란 원형의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거대한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것이 세로로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훌라후프는 방 양쪽 구석 벽에 닿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저와 B는 그런 건 신경 쓸 겨를 없이 문 앞에서 경직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들었던 발소리가 예상대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발소리가 콘크리트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발소리는 3-4명 정도, 저희는 꼼짝도 못한 채 문 앞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얼중얼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듯한 목소리로도 들렸고 각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도 들렸습니다. B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즐거운 일을 떠올리려 애썼고 당시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을 필사적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화장실 안에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3-4명에서 10명 정도로 늘어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에 있는 놈들이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서 덜덜 떨려왔습니다. 중얼중얼 기분 나쁜 말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쾅 하고 문이 2번 연속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린 후 다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쾅 하는 소리는 화장실 칸막이 문을 여는 소리라는 걸 바로 알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칸에는 처음부터 사람이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저와 마찬가지로 B가 그 가능성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는 분명 잠겨 있었으니까 밖에서 연 게 아니라 칸 안에서 누군가 나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계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기까지 15초도 안 걸리겠죠. 저는 B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중간 지점쯤 왔을 때 B는 한심한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B가 그 동그란 고리를 휙 하고 점프한 순간 순식간에 B의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저 아연실색했습니다. 훌라후프 모양의 동그란 고리 너머로 뛰어넘었을 텐데 B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에 공포보다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에서 조금 떨어져 문과 훌라후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사과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멋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휙 하고 얼굴만 나타났습니다. 왕관 같은 것을 쓴 노인이 얼굴만 쏙 내밀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면의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긴 백발의 왕관을 쓴 노인이 환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본 적도 없는 아기에 가득 찬 미소였고 저는 한눈에 이건 제정신인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 노인의 무기질적인 미소에 한순간이라도 더 보이고 싶지 않아 저도 B와 마찬가지로 훌라후프 모양의 고리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저는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상반신을 일으키는데 3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1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멍하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찰칵하고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는 꽤 놀란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대로 어딘가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후 담당 의사나 다른 의사들 몇 명이 와서 저에게 무언가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멍한 상태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의식도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의사는 방금 K군 가족을 불렀으니까 K군은 오랫동안 자고 있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괜찮아.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깨어나고 나서도 시간 감각이 잘 잡히지 않았는데 이윽고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어린 여자아이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 이름은 K도 아니고요. 엄마라고 하는 여성은 울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동생이 없어요. 3살 터울의 대학생 형은 있었지만 여동생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누구세요라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의사는 후유증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같은 말을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나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에게 격려하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엄마가 계속 있을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그때 의사에게 저는 K도 아니고 엄마도 다르고 여동생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K군은 말이야 2년 가까이 누워만 있었단다. 그래서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쇼크라는 감정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쇼크를 받을 수조차 없었던 거죠. 의사는 말을 고르면서 저를 필사적으로 격려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기억 상실에 쇼크를 받아 통곡하고 있었고요.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일어설 때 다리가 이상하게 무거워서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자 의사나 간호사, 여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도와주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무서웠지만 어깨를 빌려준 의사나 따라온 엄마와 여동생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모를 본 뒤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저는 심한 패닉을 일으켜서 큰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1달 가까이 입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남녀나 여동생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병문안원 자칭 친구들, 자칭 담임선생님이었다는 남성 등에게 저는 K가 아니고 당신들을 몰라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A나 B에 대한 것, 제 과거와 기억을 생각나는 범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전부 기억장애, 기억상실로 치부되었습니다. A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B도 없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당했어요. 하지만 모두 저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의사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저는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에게 발견되어 그대로 병실로 실려왔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게 된 이 3개의 정보는 모두 들어본 적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카나가와 현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카나가와 현 같은 건 몰랐고 그런 현은 없었거든요. 통화 단위도 N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요. 도쿄도 모르고 일본도 모르고 그런 느낌이었죠. 그럴 때마다 의사는 그럼 뭐였는데 라고 물었지만 도무지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A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아서 같은 반 친구라고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주위에서는 그런 아이는 없어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서 그 훌라후프에 들어간 이야기를 의사에게 몇 번이나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건 자고 있을 때 꾼 꿈이란다 라는 식으로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도 저는 자신이 나는 기억상실인 거야. 이전의 인생이나 세계는 전부 자고 있을 때 꾼 꿈이었던 거야. 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기억상실인데다 다른 인격, 다른 세계의 기억이 더 씌워진 것이다. 라고 믿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저에게 다른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억나지 않니? 라고 부모님이 물으셨지만
그건 처음 보는 집, 처음 보는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필사적으로 이 새로운 인생에 적응하려 했었습니다. 제가 접하는 단어나 정보에는 위화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행정구역 명이나 나라 이름은 모두 처음 듣는 것들 뿐이었고, 옛날 역사나 역사 속 인물들도 처음 들었지만 대부분의 일상 단어에 대해서는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의자나 리모컨 같은 일상 대화에는 전혀 위화감이 없었죠. 처음에는 가족에게 적응하지 못해서 존댓말을 쓰거나 팬티나 속옷을 빨아주는 게 싫어서 스스로 세탁을 하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전의 인생은 전생이거나 꿈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자 이전 인생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유일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부모님의 얼굴이나 형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시골의 거리 풍경도 떠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하룻밤, 종교시설에서의 기억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미소를 짓던 노인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져 상담 횟수도 줄어들었고 반년 후에는 고등학교에도 복귀했습니다. 20살의 고3부터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친구도 생기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도 본 적 없는 프로그램들 뿐이라 아주 신선했습니다. 카나가와 현의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생활도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고등학교 복귀 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의외의 형태로 그 세계와 이 세계를 잇는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마침 여름방학이라 저는 숙제 과제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열된 책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교 관련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틀림없이 제가 마지막 밤에 침입했던 그 신흥 종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어들어 필사적으로 읽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계에서는 꽤 거대한 종교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세계에서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무명 신흥 종교단체였는데 여기서는 세계적인 종교단체였던 거죠. 그 후로 저는 그 종교에 관련 책을 몇 권이나 사서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건 의미 없는 행위였습니다. 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니었어요. 주위에 이야기해봤자 그건 의식 없을 때 꿈에 나온 것뿐이다 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새로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패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우 고등학교에도 복학하고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저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또 상담을 다녀야 하는 고통을 생각해서 저는 못 본 척하기로 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17년이 흘러 저도 지금은 도쿄 내에서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냐 하면 지난달 저희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익명으로 쓰인 편지의 내용은 갑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찾는데 아주 오랜 시간과 수고가 들었습니다. 당신은 제이라는 이름인데 기억하고 있나요? 또 반드시 편지 보내겠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약혼자에게도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이라고 불려도 저에게는 이제 전혀 감이 오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편지가 온 것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공포도 기대도 없고 오히려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상대는 지난주에 2번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이 알고 있는 제 이름은 S입니다. 당신은 기억나지 않으시죠? 아무래도 여기에는 당신과 저밖에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고 이달 25일 19시에 여가 편의점에 있을 테니 반드시 와주세요. 당신에게 급히 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혼자 와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S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누가 거기에 서 있든 기억해내지 못하겠지만
그날 밤의 멤버라면 이야기해보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되도록이면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글을 남기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글을 약혼자와 유일한 가족이 된 여동생에게는 남겨두려고 합니다.